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핫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핫하냐? 자, 최근에 국세청의 동향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반응 좋았죠? 자, 오늘 또 제가 반응이 더 좋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냐면요.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사를 하겠다. 전수? 진짜 할까? 글쎄요, 봐야겠죠. 자, 또 두 번째로는 탈루 혐의 시 즉시 세무조사를 하겠다. 자,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반대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라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거는 국민의 정서상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용인 즉슨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를 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인이 아파트가 왜 필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불편하지만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개인과 법인이 아파트를 거래한 행위가 2018년도에 9,900건, 그리고 2019년도에 17,800건. 자, 근데 놀랍게도 2020년에는 1월부터 3월, 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이 시기에도 3개월 동안 13,000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신규 설립 부동산 법인이 2018년도에 7,700, 2019년도에 12,000건에서 역시나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5,700건. 자,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2020년 1년 동안 거의 2만 건에 육박하는 부동산 신규 설립 법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국세청을 너무 가볍게 보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동산 법인을 많이 설립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물론 세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금이 법인이 개인소득세보다 낮다. 맞아요. 법인세 낮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돈세끌이 됐던 저희가 모래세무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법인은 나중에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몇몇인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 쟁점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주주에 대한 소득세 안 낼 수 있느냐? 안 낼 수 없다. 자, 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전수 대상을 하겠다.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은 게 국토부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했어요. 국토부하고 등기 뜨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출처해가지고 쫙 뽑아내면은 우리나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하긴 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IT로는 가장 1등. 저도 유튜버지만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데이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은 데이터라고 한정 짓기에는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검증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에 관련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탈세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나는 탈세를 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 행위가 탈세에 해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세청 관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자, 국세청이 이미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을 조사를 먼저 착수를 해봤습니다. 왜? 샘플링을 해본 거죠. 해봤더니 4가지 케이스가 나왔고요.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케이스가 9건이 있었고요. 다주택자가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법인 설립한 다음에 다주택을 가지고 운영한 케이스가 5건이 있었고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 설립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사서 자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 10억짜리,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런 부분도 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서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주요 사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사례냐면은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친절하게 보도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왔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한 부분에 대해서 이 양도차익 중과세를 매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으로 가서 중과세를 피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요. 그건 앞으로 이제 할 계획이지만은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세청은 5년 묵은지거든요. 5년 있다가 터트려도 상관없어요. 가산세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은데 이 부분을 계속 간과했다가는 뭐 불필요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다. 모르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법 앞에 부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죠. 내가 모르고 이 법에 대해서 내가 해놨다. 모르고 이제 초벌될 줄 몰랐다. 그러나 법 앞에 부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대원칙에, 법의 대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알고는 있자. 나중에 당하더라도 알아야 억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 질문 한 1년 전부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법인 전문이다 보니까 부동산 법인 하면 좋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 그래서 최근에 몇 세무사분께서 똑같다라는 걸 검증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의 그렇고요. 제가 조금 더 보태기를 하려고 오늘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자, 사례 4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하나 띄워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은 자 나오잖아요. 병원장님들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병원 같은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 이름으로 법인을 하나 차립니다. 무슨 법인이냐면은 이 법인 자체가 뭐 엔터테인먼트 비슷한 법인이에요. 이 병원을 위해서 광고 마케팅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등등등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법인이 아들, 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시원하게 줍니다. 광고비 3억, 오 좋아. 뭐 어때요? 내 자식한테 주는 건데. 자, 그래서 그렇게 법인에다가 쫙 준 다음에 그 법인은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고 해서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20억, 30억, 40억짜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들어가서 산다. 기가 막히죠. 이걸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이런 걸 자꾸 물어보길래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 이 상식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온라인상으로 제가 이거 얘기해드리면은 여러 가지 2가지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오시면은 그 테두리가 어느 정도 느낌인지 나름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다 걸렸다는 얘기죠. 저는 근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왜 걸릴까? 이게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2번째 사례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자, 당초에는 부동산업 종사자 B씨가 고가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하나, 2개 이렇게 매집을 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자꾸 사다 보니 나중에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명의로도 하나 사시고, 근데 부부간 증여가 6억이 되다 보니까 뭐 괜찮지 뭐 이 정도는 이렇게 했는데 6억을 넘어가는 시점이 자꾸 이제 발생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 왜 배우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녀도 때마침 한 3명이나 낳아놨고, 자 3명을 통해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자꾸 사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증여가 편법 증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엔 자금계획서에 대해서 국세청에다 제출을 하지 않았어도 됐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 및 이런 부분을 다 오픈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 법인을 하나, 가족 이름에 법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계속 사는 거예요. 사고 들어가서 자녀 3명이나 되겠다. 뭐 사는 거예요. 뭐 이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남동 뭐 다 사는 거죠. 네. 살 때까지는 좋았지. 이제 식겁하는 날이 오고 있다. 이 부분은 근데 저는 좀 이해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냐면은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한 게 아니야. 내가 자녀한테 금전소비대차 쓰고 자녀한테 돈 주고 이자 받고 있어. 자, 국세청 앞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가. 저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법에서는 분명히 조세법률주의라는 걸 취하고 있어요.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해가지고 이자 주고 내 거기에 대한 소득세 냈나? 안 냈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상 그걸 엄격하게 다 했으면 비벼볼 구석이 있어요. 근데 이자는 내지 않고 이자는 냈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세 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세법에만 있는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한테 편법 증여를 했다라고 느낌이 오면 과세권을 발동시킬 수 있어. 개떡 같다고 얘기하면 좀 뭐 하지만은 좀 그래요. 세법에만 있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호사님도 세법이라는 걸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세무사가 왜 세법에 대한 전문가로 이제 인식되냐면은 이 국세 행정에 관련한 부분과 조세 법률주의와 이거를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치우치면은 어떤 또 사단이 날 수 있고요. 이쪽에 또 치우치게 되다 보면은 또 너무 안전한 방법으로만 채택하는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좀 명쾌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연구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사례 어떤 게 나왔냐면은 나는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국세청을 좀 기망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채는 저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이 됐던 누가 가지고 있는 법인에다가 저가로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손해보고 팔았는데 무슨 양도소득세를 내요. 남한테 손해보고 팔까? 안 팔겠지. 그러니 자기가 세워놓은 부동산 법인한테 손해보고 팔아. 그럼 남는 게 주택이 하나 남는 거죠. 그러니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는 또 비과세야. 그래서 머리 좋다고 혼자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이거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국세청의 가벼운 마사지는 분명히 시작될 것 같다. 나는 근데 이거를 전문가, 특히 이제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세무사가 아닌 분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막 했어요. 책임을 난 져줬으면 좋겠어. 근데 법으로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를 계약서에 쓰지 않으면 이거는 책임을 못 져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할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한두 건일 때는 이게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에 관심이 없었는데 2만 개의 신규 법인, 부동산 법인이 막 생겨나서 아파트를 막 매집을 하다 보니까 국세청이 5년을 기다리기가 너무 좀 그런 거야. 너무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철퇴를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 뭐냐면 조금 얌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인 하나 세웠어요.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야 법인세를 적게 내잖아. 그러니 비용으로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외제차부터 시작해서 이름 들어본 외제차 다 사는 거예요. 법인 이름으로 다 사요. 그리고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법인 이름으로 산 차량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만 이걸 탈 수 있어요. 좋죠. 법인 임직원 다 등록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딸, 다 등록하는 거야. 그리고 다 타는 거죠. 이거 이론상으로는 문제를 따지지 않겠죠. 근데 국세청이 어떠한 조직입니까? 문제점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업무적으로 샀다라는 걸 다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있다라고 또 자신하겠죠. 큰 소리 뻥뻥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은 조사국에 딱 가서 앉으면은 그 큰 소리가 굉장히 얌전한 다소곳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나 봐 느낌이. 내가 이럴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호화 생활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찾아내겠다. 비용 처리를 불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게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가지급금은 나쁜 말로 하면 횡령,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좋게 하면은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거. 그래서 대표이사한테 외제차 준 거에 대해서 급여 처리 다 시켜가지고 매덕 원해치에 대해서 세금 다 추징합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해보시면 압니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비용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법인도 이익잉여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용으로 다 써버리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난 못 쓸 것 같은데 1년에 한 5억씩 비용 처리.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한 주에마다 한 영상씩을 찍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이거 들 힘이 없어, 지금. 원래는 들고 막 하는데 들 힘이 없습니다. 또 좋은 자료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